우리 또 송 작가님이 또 일본도 전문가고 중국도 전문가고. 날씨도 전문가고 예언도 전문가신데 중국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 소식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국제 금융을 세우려는 꿈이 깨질 위기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엔트그룹 임원들을 불러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마윈 금융제국 해체되나? 중국 정부 사업 정리 압박.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엔트그룹의 신용과 보험, 자산 운용 등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업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민은행 등이 드러내놓고 엔트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 다만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엔트그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민은행이 사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특별팀을 구성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규제 요건을 완전히 만족하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2달 사이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을 파상적으로 압박해왔다.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와 상장을 막았다.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규의 틈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은행은 엔트그룹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해 소비자 수억 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를 24일 조사하기 시작했다. 26일에는 알리바바의 조사관을 보내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블룸버그가 중국 저장성 지역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 정부의 엔트그룹 압박은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한 후 본격화했다. 그 바람에 마윈이 단순 온라인 결제 회사인 엔트를 이용해 최근 17년 동안 대출과 보험, 자산 운영까지 진출하며 세우려고 한 금융제국이 완성 직전에서 위기를 맞았다. 그 바람에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지난주 가파르게 떨어졌다. 네. 굉장히 금융제국을 세우려고 했나요? 마윈이? 이게 이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신문 기사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거예요. 네. 마윈이라는 사람은 영어 교사 출신입니다. 영어 교사 출신인데 우연히 이 미국 상무부 사람들이 왔을 때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한 걸로 해갖고 인연이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인터넷 회사를 하는 걸 처음에 차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주는 그런 회사를 차렸다가 쫄딱 망해요. 네. 이렇게 망해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손정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손정희. 손정희가 돈을 대줘가지고 다시 제기를 한 사업이 지금의 티몰, 알리바바라고 불리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그 자본을 손정희가 대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손정희가 대주기 이전의 사업은 망했는데 손정희가 돈만 줘갖고 갑자기 이 사업이 터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투자자가 하나 생겼다 그래갖고 사업이 안 되던 중국에서 이 사업이 갑자기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조력자가 필요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윈은 사실은 자기 돈이 없어. 재벌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선생님 그냥 강사여서 선생도 아니고 그냥 영어 좀 할 줄 아는 영어 강사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손정희가 대준 자금이 초창기에 시드머니가 됐지만 지금의 거대한 알리바바 제국을 세울 수 있는 데는 이미 다른 돈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돈? 그렇지. 즉 처음에 아무도 마윈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똘똘한 돈 투자 전문가가 얘한테 돈을 준 걸 본 거예요. 손정희. 그래서 중국 자국 안에서 이 마윈이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동업하는 파트너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강택민의 송자 강지성, 장즈청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말하자면 제일 두목인 거고 그 이후에 류윈산 정치 상무국 아들 유럽페이, 그 다음에 원자바오 전 총리 아들 원원숭 이런
말하자면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이른바 중국에 막 시작되는 IT 산업의 태동기에 여기에 끼어든 거예요. 얘네들이 돈을 얼마를 댔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알리바바가 그동안 쥐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싹 중국 안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허가, 모든 편의, 모든 정보 제공과 그와 관련된 대출이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셋이 나섰어. 네. 전 총리 아들, 전 총리 손자부터 시작해서 정치국 현 상무위원 아들, 그리고 전 총리 아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에 동업자로 있는데 그 사업이 중국 안에서 얼마나 탄탄대로로 풀렸겠냐고. 그렇죠. 마치 국영 기업인 것처럼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창기 투자 자금으로 생각지도 않게 한 1,000억 좀 넘게 넣었다가 나중에 수조 원을 벌어갖고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무슨 굴뚝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 IT는.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이 오고 가더라도 이게 뭐 자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티나지 않아. 지금도 알리바바가 뚜렷하게 갖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본사 공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 있는 뭐 지사들이나 서버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거 있습니다만 어차피 IT 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애가 중국의 전체적인 상거래를 장악을 했어. 근데 이 상거래만으로는 양이 안 찼던 거야. 그래서 금융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소매금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매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중국에는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은행에서 꿀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아, 대출이 안 돼요? 예. 오. 아니, 이게 대출이라는 구조가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갖고 있어.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절반은 이제 나라 땅이니까 하지만 이제 나라에 75년 보증해 준 상태 부동산이 있어. 그럼 이 부동산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갖고 일부 빌려주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월급쟁이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요. 저 신용대출로 500만 꺼주세요. 창업자금 1,000만 원만 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돈을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 수가 없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를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은행이. 뭘 믿고 주냐고. 주민등록 옮기고 튀어버리면 못 잡는 데가 중국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가 안에 돌아가는 돈은 맨날 부자들 또는 국영기업들 이런 데에서만 그 돈이 돌아가고 서민들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자기 상거래를 통해서 쭉 쌓아놨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희정이란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달 100만 원어치씩 옷을 사. 근데 그 돈을 계속 해갖고 꾸준하게 써. 그럼 얘가 수입이 100만 원은 넘는 애구나. 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해갖고 신용정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신용이 얼마나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최소한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주면 뜯기진 않는다. 보니까 벌긴 한 200 버는 것 같고 먹는데 얼마 쓰고 옷 입는데 얼마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정도 신용 규모는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처음으로 이제 신용을 평가받게 되는 거야. 알리바바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네.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 이제 전주하고 채권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전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금이 한 2천만 원이 있어. 2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은행에 넣고 돌리면 이자도 안 나오는데 자 P2P라 그래갖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갖고 자 문희정이 500을 필요로 해. 그래서 그 500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중개를 해주는 거야. 중개를 해주면서 잡는 거지. 요거는 이 사람은 이 정도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돈을 잘 갚으니까 이자를 10%만 받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 송 작가가 또 500을 신청을 했어. 얘는 500을 갚을 능력은 안 되는데 이 정도 규모는 안 되는데 얘가 최근 들어서 돈 씀씀이 더 늘고 뭐 이렇게 돈 운영하는 걸 봐서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럼 나는 똑같이 500을 빌려주면서 너는 위험하니까 15% 이자를 내. 뭐 이런 식으로 금융 중개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엔트의 말하자면 그 먼저 번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가 한 상거래를 통해 갖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신용도를 지 마음대로 레벨을 붙여요. 다른 데서는 이걸 못 하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금융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불리게끔 해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띄잖아. 그러면 특수 수금반을 돌려요. 사채인데 거의? 사채지. 왜냐면 이 정보를 수금원한테 줘버려. 전주한테. 그럼 전주는 얘가 지금 알리바바 페이를 써갖고 어디서 차를 타고 어디서 옷을 사고 어디 가서 밥을 먹는지를 알아. 금방 잡히지. 그게 요건 이제 비공식 서비스예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 사업을 쭉 해본 거야. 야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인터넷 은행을 하나 세워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엔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민간 은행의 역할을 온라인 은행으로 해갖고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높을 뿐더러 거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마윈이 개인 기업으로 이걸 한다는데 일단 그게 기분이 나쁘고 둘째는 얘 배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반 트럼프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다 숨어있기 때문에 마윈 네가 이 사업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1차적으로 저지를 겁니다. 반 시진핑 세력이죠. 그렇죠. 반 시진핑 세력들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반 트럼프. 아 모든 게 트럼프에 함몰돼서 그래. 네. 그리고 특히 트럼프도 이제 트럼프하고 친한 척을 좀 한 게 결정적인 역할이 된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다 반 시진핑이에요? 거기 마윈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그렇지. 반 시진핑 세력들이지. 시진핑은 이런 IT 기업들이나 이런 신흥 부호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이러한 신흥 부호들, 그러니까 텐센트, 지금 위챗을 하고 있는 마와텅이라든지 마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늘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거야. 모든 SNS를 감시하고 그 사람들의 금융 동향, 돈 쓰는 거 그렇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부 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얘들을 키운 거야. 그래서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그 권한을 상장해가지고 공식적인 기업으로 거기다 미국인들까지 끌어들여갖고 이거 공기업을 만들어버리면 시진핑이 내 맘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윈은 중간에 이제 처음에 그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상장을 시켜주면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구라를 쳐갖고 오히려 역으로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갖고 마윈의 그 미국 증시 상장을 도와주게 돼요. 시진핑이. 근데 이미 그때 기분이 상한 거야. 아니 나한테 부탁해갖고 내가 트럼프랑 이걸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나보다 트럼프를 먼저 만나갖고 내 뒤통수를 쳐? 다이렉트로 쳐? 근데 그 배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세력하고 친하게 지냈던 장점인을 비롯한 반 세력들이 다시 손을 잡고 있어? 이 새끼 정치범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윈에 대해서 압박을 시작하니까 마윈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은퇴를 했거든. 은퇴하고 이걸 넘겨줬어. 그 넘겨준 시점에서 다 가져도 괜찮으니 이 금융회사 엔트만큼은 어떻게든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알리바바 키웠듯이 엔트를 키워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걸 내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국가에 헌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인의 주식이 은퇴할 때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이 은퇴하고 나면 주주들 조사할 걸 생각하고 누군가가 명의 개사해갖고 마인한테 맡긴 게 오히려 마인이 은퇴하고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내가 누구한테 받은 건데 차명이에요. 이거 국가에 헌납할게요. 이러고 알리바바 일부를 시진핑한테 헌납하면서 어떻게든 처절하게 살아남아 보려고 했어. 그러나 올해 들어서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못하니까 결국 가서는 네가 키우지 마. 관리는 내 말 듣고 하기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 중국이 돈이 없어. 디지털 화폐를 빨리 발행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국가 디지털 화폐를 안 믿고 알리바바 페이 또는 엔트 쪽에 들어와 있는 돈들로 다 옮겨가게 될 거란 말이야. 중국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국가 디지털 화폐를 그걸 써라라고 강요를 한다. 그거 쓰고 싶겠어? 물론 똑같은 정보는 다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꺼림칙하죠. 사실. 꺼림칙하니까 민간은행이 낫겠지라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 이 디지털 상거래에 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라고 하는 사업이 생겼을 때 처음에 자유롭게 이 모든 걸 하게 만들었다가 이 핀테크들을 통합해갖고 전부 중국 인민은행 산하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기는 알리페이를 쓰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인민은행 페이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인민페이. 그래서 인민페이 아니 뭐 이름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내가 쓰는 내 수입 안에서 지급해야 되는 결제 수단에 있는 건데 이제는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꿍쳐놨던 현금으로 쥐고 있던 몰래 부수익을 얻었던 이 자산을 안전하게 송금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또 이걸 통해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누가 이걸 뭐 주식으로 이런 걸로 틔우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었던 엔트라고 하는 민간 은행의 시작을 애초에 시진핑이 막아버린 거고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할 거야.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중국 정부가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이 엔트의 상장을 부결을 시켜버렸다는 거지. 여기에 외국인들만 해도 한 최소한 30-40조 원 이상을 돈을 쏟아 넣으면서 이 규모를 키우려고 했던 사업인 거야. 지금 중국 경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됐을 사업인 건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갖고 이 목을 끄는 거란 말이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최근에 국유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사태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다음 집권 재창출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적들의 돈줄을 말리는 행위 중에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기존에 돌아다니고 있는 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고에 쌓여있어. 중국 돈들이. 돈 많은 애들이 은행에 못 넣으니까 집에다가 사과 박스 해갖고 창고에다 수면한 돈들이 어마어마해. 40%야. 돌아다니는 통화량의 40%야. 이 돈들을 무력화 시켜버리고 갑자기 디지털 화폐로 화폐 계획을 해버리는 거지. 앞으로 지폐는 하루에 100원 이상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돈들을 무력화시키고 디지털 화폐로 넘김으로 인해 갖고 지금 모자란 재정을 차지하고 싶은 거고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마인이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상장해 갖고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이 엔트를 출범을 시켜버리면 이거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나 텐센트의 마와턴 같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하고 중국의 숨은 돈을 연결하는 가운데에서 이중첩자 역할을 해왔어. 그러니까 양쪽에 전부 편을 들어줘 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여기에 관련된 돈들을 서로 적절하게끔 합의 볼 수 있는 일종의
이 첩자 노릇을 해왔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마윈도 그렇고 마와텅도 그렇고 전부 다 얘네들이 곱게는 못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겠네.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 너무 많은 비리와 너무 많은 정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겠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윈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챗을 쥐고 있는 마와텅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거야. 아니, 어차피 출발선 자체가 본인들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죠. 중국이라는 나라 원래 자체에서 아니야. 원래 아니면은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 감수하고 감안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본인이 누렸던 그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뭐 망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누구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예. 중요한 건 이거야. 마윈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협업해왔던 애들이 이 반시진핑 체제 사람이었는데 마와텅은 좀 느낌이 달라요. 마와텅은 주로 시진핑이 이뻐했던 시진핑의 배후 세력이었던 화교 집단들 돈을 전부 많이 운영하고 갖다 쓴 예가 있어. 그러니까 텐센트는 그래도 조금은 친시진핑적인 역할을 했던 그 충성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 알리바바를 무너뜨려 갖고 텐센트한테 흡수시킬 거다라는 그 얘기를 내가 전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그 시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텐센트에서 줘가지고 다시 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참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를 통합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은행의 개설을 시작할 거냐. 이건 뭐 어디 선택으로 봐도 마찬가지 결과야. 중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소매 금융까지 개인들의 주머니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상황이 된 건데 이거를 시진핑도 지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치. 지금 중국이 엄청난 경제 위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마화텅도 텐센트 회장에서 물러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마와텅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챗페이를 비롯한 디지털 페이 부분에 있는 권한들을 사실은 다 국가한테 떠넘겼어. 인민은행한테 떠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우리 기사 중에 인민은행이 읽었던 기사 중에 있을 거예요. 인민은행 등이 드러내놓고 안트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결과적으로 다 인민은행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 디지털 화폐는. 근데 여기서 대놓고까지는 않았지만 주어가 등장하잖아. 인민은행이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간접적인 표현이죠. 결국은 인민은행 거 된다는 얘기야. 결론으로. 네. 그렇군요. 이런 게 진정한 예언이 아닐까? 아니 이 정도는 이제 예언보다는 해설과 예언이 겹쳐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을 이거 해주면 좀 고급지게 이렇게 얘기하지. 전망. 전망. 하지만 이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예언이 되는 거지. 그렇죠. 뜬금없이 마이는 쫓겨나고 지금 있는 알리바바는 인민은행에 흡수돼라고 얘기를 하면 신비로운 예언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빨리 알리바바 관련된 주식들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손절. 다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휴, 중국 부자들이 괜히 캐나다, 호주 이런 데 땅 싸고 유럽 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다 중국 정부 돈이란 얘기예요. 내부에 있으면. 그렇지. 공산당, 중국 정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산은 사실은 공산당 거고. 그냥 다 중국 공산당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인물은 시진핑을 비롯한 말 그대로 몇몇 안 되는 세력들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런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로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소강 시대가 목표다라고 말하는 거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내가 해줄게.
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그런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금방 좋은 시스템이라고 따라가 배우려고 덤빈다는 거. 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경제 주권을 함부로 사사로이 다른 국가에 내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이 토의 이 외구들아. 네.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저는 그냥 저희가 궁극적으로 저희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본질은 우리라는 사실을 절대 이 각성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누굴 믿고 누굴 앞에 싸움꾼으로 내세워야 돼요. 알려주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야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흠결 없는 사람이 나가야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가 그 자리에 뭐 우리가 물론 검증은 하겠지만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네가 누구 힘으로 그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본진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계속해서 그가 행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만 잊지 않고 있으면은 괜찮다. 누가 와도 괜찮다. 결국은 너는 우리의 대리인으로 앞에 가 있는 거니까 그거 잊지 말고 네가 거기서 사람인 이상 사익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카르텔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넌 가차없이 우리 본진에 의해서 내쳐질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역할 제대로 해 라는 걸 계속 각인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진만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으면은
그 누가 와도 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누굴 보내야 되나? 이 사람도 혹시 간장가? 저 사람도 수박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루미나티를 떠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 기존의 피기득권층을 내려다보는 거는 세 가지를 제일 무서워해요. 깨우치는 거, 뭔가 아는 거. 그 다음에 뭉치는 거. 그렇지. 단체적으로 뭉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미 뭉쳐지게 되면 행동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반드시 타협을 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꺼내놔요. 왜? 다 잃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가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고요. 맞아요. 뭉치지 못하게 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고 뭉쳐지고 이게 곧 움직이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굴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다 죽어나가는 거는 어떻게든 막자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있어왔던 개혁, 혁명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방구석에서 얘기해갖고 말로만 해갖고 지도자라는 자들이 앞에서 이끌고 뒤로 숨어갖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국민이 깨우치고 국민이 뭉치고 국민이 행동하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개혁과 혁명을 이뤄내달 그럴 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성작가 TV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쌤, 거는 예.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쌤채님께서 누가 공익을 위하는지 사익 추구를 하는지만을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난 내가 깨시민이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옳아.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너무 내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판단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검증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심판자의 입장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 속에서 나도 정치를 하는 건데,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내 삶도 그 정치를 하게끔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